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13% 하락했고, 나스닥 0.16%, S&P 500도 0.01%, 러셀도 0.45%가 좀 하락됐죠. 아침장에서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고용이 좋다고 생각해서 올라갔다가, 자,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안 되니까 소형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막판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특별히 S&P 500이 다 계속해서 7천선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맵을 보시게 되면 가장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뭐 HBM4가 일단 이미 출하됐다. 자, 그렇게 반박이 되면서 주가 많이 뛰었고, 그러면서 세마이컨덕터, 즉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가 좋은 모양을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안 좋았던 종목들 본다면은 마소라든지 지금 이제 파란테 이런 것들 있죠. 어제장에 좀 올라왔던 것들도 좀 하락이 됐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많은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융업종에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또 하나가 발생되면서 아무래도 찰수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하락되고 있었죠. 그래서 자산 관리자 이런 것들도 대신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 그에 반해서 컨슈머 디펜스 있죠. 아무래도 다우 종목 이런 것들은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분야라든지 특별히 또 에너지 분야도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죠. 이란과의 문제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매기가 돌고 있는 거지 한쪽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 즉 시장의 돈들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또 7천을 돌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7천을 돌파하는 주역들은 적어도 일단 다우 지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섹터별로 한번 보게 되면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에서 11개 섹터 중에서 또 7개가 상승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승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에너지가 많이 올랐고,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어주 중심으로 주가가 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하고 지금 파이낸셜이 안 좋았죠. 파이낸셜 안 좋았던 이유는 이쪽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건 나중에 깊이 있게 또 설명해놨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는 되고 있는데, 이번에 진짜 지수 5천을 갖다 뚫는 것은 아무래도 다우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의 힘으로 뚫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7천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잘 돌파가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박스권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계속 변동성만 좀 늘어나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도 아무래도 7천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들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좀 많이 빠질 때는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좀 쉬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연출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위에서 좀 놀고 있다. 아직까지 다우는 상승 추세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변동성 지표에 따르면 또 약간의 또 하락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나스닥 역시도 좀 올라갔다 또 부딪히는 모양이 있다. 자, 러셀 같은 경우는 올장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고용이 좋았죠. 고용이 좋으니까 금리를 갖다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러셀만 조금 하락이 좀 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10년물 금리는 한 0.85%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일단 상승의 추세로 못 올라오고 있죠. 아직 바닥을 확인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구만. 저점까지 한 번 더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6만대 초반까지. 자, 아직 그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돌아 나가야만 이 주가가 나스닥이 큰 폭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골드도 좀 상승돼 있고 실버도 역시나 조금 상승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일 가스 값인데 가스 값이 65달러까지 올라왔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지금 현재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모든 그 대립을 갖다 빨리 끝내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자, 거기서 또 잘못되면 유가가 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킹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 자, 여기에서 컨슈머 스태플러스 있죠. 정말 필수 소비자가 4주 연속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돈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이쪽도 이번 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들어오는 게 이쪽 아니겠는가.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으로 조금은 매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자금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클리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일단 클라이언트 타입에 따라서 지금 이제 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클라이언트를 볼 수 있는데 헤지펀드, 그다음에 인스티튜셔널 기관들, 그다음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개인 고객들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지난주 4주 동안을 본다면은 헤지펀드는 좀 샀고, 그다음에 인스티튜션을 팔았고, 자, 그다음에 개인들은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지난주를 본다면은 헤지펀드는 팔았고, 지금 인스티튜션은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는 계속해서 물건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 크게 안 빠지는 것들이 기관들 애들 또 빠질 때마다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개인들은 싱글 스탁은 좀 많이 빠졌고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ETF는 좀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인스티튜션 빠질 때는 좀 들어온다. 자, 그걸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기 이번에 스트레이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차트인데 리스크 홀딩스 인디케이터를 대고 있죠. 그래서 위험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있겠죠. 자, 거기서 allocation to equities 즉 말해서 자산에 대한 배분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위험을 리스크를 태깅하면서까지도 자산을 들고 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부터 들어서서 계속해서 자산을 갖다 많이 주식이라는 이쪽에 많이 편입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이 난판 페이롤이었죠. 이거 자체가 고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6만 6천을 예측했는데 13만까지 나왔으니까 2배 이상이 나왔고 상당히 좋았고 언임프로먼트 레이트 실업률도 4.4를 예측했는데 4.3이 나왔다. 좋게 나왔죠. 자, 거기다가 또 봐야 될 것이 에버리지 아워 있죠. 아무래도 임금도 역시나 0.3에서 0.4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때 개인적인 고용이 있죠. 개인 고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7만에서 17만 2천 건으로서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양이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자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 입장에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러셀 지수가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먼슬리 잡이 있죠. 요거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13만 건으로서 그래서 줄어들다가 상당히 좋았다. 고용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노동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있음을 시사하는 기존 분석과 일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 증가 조짐도 드물게 나타났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노하열, 노파이어입니다. 지금 이제 해고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모집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 트럼프의 트루소셜을 보시게 되면은 훌륭한 고용 지표고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훨씬 더 자기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죠. 안 좋게 나와야만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난리인데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안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근히 이번에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 금리 인하로 몰려가고 했는데 그것이 또 자기 뜻대로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번에 실업률 자체가 좀 높았으면 그나마 일단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는데 또 실업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생각하고는 좀 많이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노동시장이 이제 그렇듯이 의료 부분의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면서 8만 2천 개, 그 다음 소외복지 부분도 4만 2천 개, 건설 부분도 한 3만 3천 개 일자리가 증가되었는데 특별히 연반성부 일자리는 3만 4천 개 감소, 금융 부분도 한 2만 2천 개가 감소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고용시장은 대체로 좀 경직돼 있지만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25년도 고용 불황 이후에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고무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당 임금은 0.4% 정도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한 3.7% 정도 증가하면서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불법 이민 땅선을 통해서 노동 수요가 좀 위축이 되었고 관세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인력을 정원하는 데 계획을 갖다 보류하도록 만들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이 좀 있었는데 사업체 조사에서 예상보다 많은 일자리가 나타났지만 가계조사에서는 더욱더 호조를 보였다. 그래서 전월 대비 52만 8천 명의 근로자가 증가됐다. 노동 참여율이 62.5%로서 소폭 증가됐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되지 않았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데이터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여주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용시장은 당분간은 침체될 것이다. 자,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올해 금리 인하폭이 좀 줄어들더라도 1월에 고용 보고서가 투자자들을 고무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 조짐이 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벗어나서 경기 성장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 순환주로 투자 포트폴리오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들 다우가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별히 건설 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가 지금 사상 신고가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나 상승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ISM 제조업 지수 있죠. 이것도 53을 갖다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51로 갑자기 올라서는 모양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경기 순환주로서 자금이 조금은 이탈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한 1월에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도 큰 의미는 주식시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강력한 고용 시장은 순환 산업, 그다음에 소비재료의 순환매를 뒷받침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동일 가중 S&P 지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시가총액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것들은 2%가 상승한 동안에 동일 가중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똑같이 했던 것들은 6%가 상승했다. 즉, 지금 대형 기술주는 안 가는데 동일하게 치면 다른 것들은 가고 있다. 그 이야기겠죠. 그 다음 소형주 역시도 진짜 스몰캡 600 지수 역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주택건설업체, 부동산 신탁 이런 것들의 명품 기업을 선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런 기업들의 강력한 성장에 수혜주지만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에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이 올해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ME 패드와치는 올해 한 두 차례 정도의 0.25%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발표된 데이터는 고용 증가세가 가속화돼서 실업률을 낮추기에 충분했고, 파월 의장의 금리 동결 기조를 입증한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는 예상치 못한 고용 보고서의 호조는 노동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최근의 노동통계국의 외부 자료는 좀 상반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간 부분의 고용 변화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2020년 9월 이후부터 최저순으로 급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고용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상반되는 그런 견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에 높은 고용률로 인해서 금요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의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내려가면은 자, 금리를 내려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높게 됐을 때는 자, 금리를 갖다가 인하하기는 더욱더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차트가 주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 차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일단 지지라든지 저항 속에 있다는 거죠. 요 라인대가. 그래서 한 4.2 정도가 요런 라인대 있는데, 자, 아무래도 주가는 좀 올라가다가 다시금 꺾여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거의 뭐 보합권에 와 있다 일봉으로 봐서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0년물에 있던 월봉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삼각 수렴 위에 이렇게 튀었죠. 자, 그런데 요때 튀었을 때는 아무래도 RSI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튀는데, 지금 RSI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려가는 쪽으로 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금리는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다. 자,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시장은 좋아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이제 차트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일단 지금 주가의 향방을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추세 자체는 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락에 되는 그런 추세 있죠. 정말서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되는 것을 일단은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물론 지금 이제 약간은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이거 자체가 금리 자체가 이제부터는 이런 이제 중금리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뭐 3% 미만으로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금리가 이제부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큰 폭으로 하락되지는 않는다. 자, 그걸 일단 장기 차트에서 볼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희 올해까지는 조금은 일단 하락은 날 수 있겠지만 그 하락폭이 3% 밑으로 가서 뭐 큰 폭으로 트럼프가 말하는 뭐 2% 그렇게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의 매도세가 너무 가파르자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자가 행동에 나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엇은 LSEG의 지분을 인수했고 블랙스톤은 엔트로픽의 지분을 인수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클레이 보고서에 따르면 AR로 인해서 극심한 주가 분산 현상을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 미디어, 인터넷, 비즈니스 서비스 부분에서 과모되는 그런 투자 기회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런던 정권거래소 그룹의 주가는 엘리엇의 지분 인수 소식에 힘입어서 연초 대비 1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5% 상승한 75.6파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성자와 패자 간의 성과 격차는 지난 한 해 동안에 95%에 달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32%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패자로 분류된 기업들은 종종 실적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 없이 매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톤 같은 경우들이 계속해서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엔트로픽에 대한 지분을 2억 달러 늘려서 10억 달러로 확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작년 가을에 LSEG가 런던의 정권거래소 그룹이 엔트로픽과 체결한 협력 계약을 통해서 크로드 앱이 LSEG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약간의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엘리엇은 LSEG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한다. 요것 때문에 들어간 거지. 뭐 여기에 LSEG가 큰 폭의 지금 매력이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연관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엔트로픽이 계속해서 잘 나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식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하락세에 휘말렸다가 셋오프 때문에 같이 내려왔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주식이 AI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것들이 아무래도 매수 기회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소프트웨어 주식의 변동성이 쌈사라 주식을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기회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 기반의 차량 관련 기업인 쌈사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더불어서 $36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현재 주가 대비 한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쌈사라 주가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 장기적인 확장 가능성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사업 경제성을 고려해 볼 때 그 가격은 정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 AI로 인해서 변동성이 독특한 위치에 있는 복리의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진입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쌈사라는 오늘날의 소프트 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 자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회사는 맞춤형의 엣지 하드웨어라든지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정보로 전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서 물리적 운영을 대규모로 디지털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은 소프트웨어의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환경에서 쌈사라가 좀 차별화됐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쌈사라의 가치는 자체 운영 데이터, 내장된 프로세서 그리고 일상적인 운영과의 연계성 이런 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AI가 바로 침범하기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사라 같은 경우는 플랫폼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을 심층적으로 통합한 점을 높이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가 지능형의 경로 설정, 예측 유지 보수, 자동 안전의 코칭이라든지 실시간 자동화를 지원해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제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회사의 확장된 데이터 자산은 혁신의 전략적 원동력이 되고 있고 빠른 제품의 개발 속도, 꾸준한 신규 기능의 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은 신규 고객의 확보, 기업의 표준화, 모듈 적용 확대 이런 것들 측면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20% 이상의 매출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프리캐시플로를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쌈사라 같은 경우에는 한 17명이 지금 이제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5명이 홀드를 주고 있죠. 평균 가격을 본다면 47불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다면은 좀 매수 관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 이 두 회사가 비트코인에서 데이터 센터로 사업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서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두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 이런 것들은 좀 침체가 되어 있지만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사이프마니라든지 테라울프 이런 것들은 비중 확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프 같은 경우에서 목표 주가 $38로서 158%의 상승 여력이 있고 테라울프 역시도 목표 주가를 $37로서 159%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회사 모두에게 있어서 비트코인에서 데이터 센터의 성장 잠재력은 각 회사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인공지능의 컴퓨팅 관련 공급의 세계적인 부족 현상을 통해서 이른바 전력 투입 시간의 단축 솔루션인지 배포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촉진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최근의 자본 지출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본다면 컴퓨팅이라든지 전력에 대한 수요와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력 쪽에 상당한 많은 프리미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결과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비트코인의 채굴 사업을 갖다가 데이터 센터로 전환한 기존의 채굴 업체들이 제공하는 시간 효율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미국이란지 유럽 데이터 센터 개발자들은 이미 상당한 전력의 공급 변동 현상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설령 데이터 센터 개발자들이 미국과 유럽의 주요 비트코인 기업들의 전력 공급을 모두 확보한다 하더라도 전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지속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들이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 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신용 문제로 인해서 AI 클라이언트를 수용할 만큼의 데이터 센터 용량을 늘리려는 노력이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대규모 은행 모델의 확장성의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비트코인의 채굴 시설을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용의 초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인공지능이 자산관리 분야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로 자산관리 관련된 주식이 하락했는데 모건 스탠리 등은 저점 매수를 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 따르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우려로 인해서 금융 서비스 주식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매수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 플랫폼인 알트루이스가 자사의 AI 플랫폼인 헤이즐의 새로운 AI 기반의 세금 계획 도구를 발표한 후에 여러 자산 관리회사의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중에 LPL 파이낸셜도 그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찰스 수압 역시도 한 8% 이상 하락 마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레이먼드 제임스 이런 파이낸셜도 7.4% 정도 하락을 했다. 자,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다 하락을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시장은 이번에 새로운 AI 도구를 살펴본 후에 자산 관리 분야에서 앞으로 등장할 다른 잠재적인 AI 도구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지속 가능성과 경쟁 구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자산관리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확실히 발표난 건 없는데, 자, 어느 정도 요것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이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폭락한 것처럼 은행주도 폭락했기 때문에 이때는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 매도세를 갖다가 과도하고 지나친 현상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고, 오히려 브로커와 더불어서 자산 관리자들은 AI를 활용해서 아무래도 얻을 수 있는 생산성 향상으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베이비붐 세대, 그 다음에 사일런트 세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Z세대로 간의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산 관리 자문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더 나아가서 고령화, 수면 연장의 추세, 그리고 은퇴 후에 노후 자금에 고갈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관리해야 되는 개인의 부담이 증가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자산 관리 자문자 시장은 더욱더 강세장을 맞이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재무자본가의 역할을 더욱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실제로 많은 증권사들이 이미 AI 투자하고 있다는 거겠죠. 또한 알트루이스트의 서비스는 자문회사에도 이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는 찰스 슈왑, 그 다음에 LPL 파이낸셜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에는 저도 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빠질 때가 매수 관점이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도이치뱅크 역시도 지금 슈왑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에 대한 과잉 반응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AI가 위협이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기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찰스 슈왑은 이미 220개 이상의 AI 활용 사례를 운영하면서 AR 사업에 통합해 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슈왑은 앞으로도 AR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더 넓은 투자자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그로 인해서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도 선도적인 입지를 더욱더 강화한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슈왑을 계속해서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향후 10년을 내다볼 때는 자산관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는 것은 급격한 변화라기보다는 진화에 가깝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수십 년에 걸쳐서 업계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재무자본가의 역할도 의미 있게 진화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산관리는 단기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분야는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AI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발전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찰스 슈왑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장도 한 3% 정도 하락되고 있는데 그 주가가 좀 내려가다가 한 90불 때 있죠. 직전 저점이라든지 요럴 때 거기까지 내려온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길게 보신다면 또 상승이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비중 확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목표가를 350달러에서 4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뛰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 이후에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는데 모든 최종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가이던스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는 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벤치마크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0년도에도 테슬라를 계속해서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전략적인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2020년도에는 단기적인 수익의 최적화보다는 재투자 플랫폼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4분기 실적은 마진렌즈 에너지 성장, 현금의 창출 측면에서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은 2010년도의 전망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공학, 에너지 인프라 이런 데 전반에 걸쳐서 지출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투자 중심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번스타인은 넷플릭스가 더 나은 성과를 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파라마운트의 최근 워너브라스 인수 신호가 넷플릭스에게 일종의 시험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에 탁월한 전략이 있는데 이번 거래는 무모한 시도가 아니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필요한 접전이었다. 그래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넷플릭스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면서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수정된 제안을 통해서 재무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목적을 달성했다. 그래서 이제는 공이 넷플릭스로 넘어갔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만 잘 되면은 충분히 주가는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추세는 일단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승의 추세는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되지는 않았죠. 자, 그 다음에 한 70불 정도 직전 고점이 있죠. 이 주봉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쌍바닥이라는지는 그 바닥을 확인하고, 자, 그러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UBS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데 주당 235달러에서 245달러로서 인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가 실적은 부진하지만 공급망 신호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경영진은 성장과 마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충분히 200불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삭스 차트인데 아무래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눌릴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점을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 중에 있다. 자, 일단 아무래도 주가는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이 좀 반도체라든지 이쪽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